숨진 남편의 시신을 7년 동안 집안에 보관해온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건 안 하고 대소변을 안 하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죽었다고 사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저도 그랬죠. 아니 약선데 말이 생겼고 일반인도 아니고 약선데. 7년 동안 시신으로 보관돼 왔던 남편, 그리고 남편은 살아있었다고 주장하는 약사 아내.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의 진실은 과연 뭘까? 꼬박 7년 동안 누구에게도 공개된 적 없는 비밀의 방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습니다. 남자의 시신은 마치 잠깐 잠이 든 듯한 모습으로 가지런히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형사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봤습니다. 한눈에 죽은 사람임에 틀림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 알고 있었다는 놀랍게도 남자의 시신은 잘 손질된 미라와 같았다고 합니다. 바짝 건조만 이루어졌을 뿐 시신에서 부패한 흔적이라고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얼굴에 코는 정상적으로 있었고 수염부터는 이렇게 머리카락도 있는 거 저기 있고요. 뭐 외부적으로 뭐 이렇게 변형이 일어났거나 뭐 이게 뭐가 이렇게 손상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딱 봤을 때. 보건 결과 남자의 시신에서 눈에 띄는 외상이나 독극물과 같은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지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난 탓에 정확한 사망 원인 또한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자는 대체 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자신의 집안에서 미라로 발견됐던 걸까? 살아있을 때만 해도 그는 앞길이 창창한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그건 상급이라니까요. 상급 부여사관 진급까지 했잖아요. 행정부시 파스해서 그래도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부여사관 이사관 직급이 보통 직급이 아닙니다고.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당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고 있었다는 그는 2006년 돌연 휴직에 들어갑니다. 간암 때문이었습니다. 행정어려운에서 아마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하는 판결을 듣고 이 사람이 삼성에서 나온 거야, 병원에서. 하고 집으로 들어간 거야. 그 후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일체 행적이 공개되질 않지. 이 무렵 그는 간암 말기로 사실상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을 찾았던 때가 2006년 10월경. 당시 수명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았다고 했으니 남편이 실제로 숨진 건 2007년 전후 간암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의 시신이 미라로 발견된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보통은 그런 게 타살이나 묻어서 매장 후에 생기는 미라인데요. 이렇게 병사로 추정되는 시신이 따로 건조화가 돼서 발견된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저희 법의학 그 논문에서도 아직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대개 사람이 사망하면 3일 정도 후부터 부패가 시작됩니다. 심장이 멈추면서 제일 먼저 혈액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던 조직들이 제 기능을 잃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던 대장 속 세균들은 복부에서부터 증식해서 점차 다른 조직을 침범해 갑니다. 몇 주가 지나면 머리카락과 손톱이 몸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한 달 정도 후에는 내부 장기들이 녹아내립니다. 그 결과 약 1, 2년 사이에 이렇게 뼈만 남아 백골로 변하는 것이 통상적인 부패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유독 남편의 시신만이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약사니까. 그렇게 해서 미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거를 방부 처리한 거죠. 약사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사람들은 약사인 아내가 뭔가 손을 쓴 것이 틀림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그녀를 가까이서 지켜본 약국 직원들의 얘기는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근데 누워요. 너무 피곤하더라고. 누워요. 그랬더니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잠이 들은 것 같아서 내가 불 끌게요. 그랬더니 저 불 끄지 마세요. 저 맨날 습관이 돼갖고
오빠랑 같이 내가 불 켜놓고 자기 때문에 끄지 않아도 돼요. 끄지 않아도 돼요. 항상 같이 잔다고 그랬거든요. 같이? 잔다고 남편하고 옆에서 잔다. 그녀가 매일같이 죽은 남편과 한 이불을 덮고 생활해 왔다는 겁니다. 매주 일정한 시간에 남편의 옷을 갈아입히고 또 목욕을 시키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목격담에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알코올이 참 좋아해요. 수동용 에탄올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다못해 그 조제대 그런 데도 우리 그냥 뭐 일회용 티슈 같은 거나 닦거나 이렇게 하는데 주호선은 꼭 알코올로 닦고 그렇게. 아내가 소독용 알코올을 습관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혹시 이것이 시신의 부패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건 아닐까? 방부액의 성분 중에 하나가 알코올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포르말린, 기타 물질과 함께 알코올이 같이 방부액의 성분인데요. 그러니까 시신을 닦아내는 효과가 단지 시신의 겉에 묻은 더러운 어떤 다른 물질을 닦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곤충이라든지 특히 파리에 의한 침식 과정을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나게 된 거죠. 만일 아내가 소독용 알코올로 시신을 관리해 왔다면 부패를 막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전문가는 설명합니다. 우리 남편의 직장 동료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의학계에서는 자기 병을 의학적인 힘으로서 고칠 수가 없다라고 한다. 현대의학으로서는 어렵다 한다. 종교의 힘으로 고치겠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7년 전 남편이 종교의 힘으로 현대의학의 벽을 넘겠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자취를 감췄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기도를 너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도를 과하게 많이 한다. 주위에서 느끼기에 유난스러워 보일 정도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엄마 또 와서 편의점에 빵 사러 갔다 올 때 상상하시고 그게 뭐 잠깐 옆에 잠깐 나갔다 올 때 상상하시고 전화 받으러 나갔다 올 때 상상하시고 항상 하셨어요. 시도 때도 없이 성호를 긋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약간 좀 평범하신 분은 아니었어요. 특이했거든요, 되게. 얘 속이 안 좋은데 손을 맞추면 속이 좋아지냐고 이러면서 손을 맞았어요. 그냥 맞아 기억나요. 그러면서 나도 안 좋으면 손 한번 놓으라고 편안해질 수 있다. 약사인 아내가 몸이 좋지 않을 때면 성수라고 부르는 물을 마시곤 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뭐 떼빼 같은 거 시켜갖고 갑자기 옆에 막 물을 뿌려요. 물건 새로 사면 그냥 뿌려야 돼. 그 딱지에다가 물을 뿌린다는 거예요? 네. 성수. 저희 차에서 뿌리고 있습니다. 쫓아와갖고. 성수를 품에 지니고 다니며 뿌리던 것도 이 무렵의 일입니다. 아내를 알던 사람들은 그녀의 믿음이 어디선가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윤회도 아니고 환생도 아니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다, 언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몫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생로병사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부활이라든지 혹은 재림까지 포함해서 부활은 신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전문가는 만일 그녀가 부활을 믿고 시신과 동거해온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천주교의 교리와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로부터 이난사이비 종교라고 여겨지는 단체들에서 사실 이번 사건하고 비슷한 그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거든요. 그릇된 부활의 믿음은 사이비 종교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린 수소문 끝에 함께 오랫동안 기도를 하러 다녔다는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제가 뭐 몇몇 분들한테 전해 듣기로는 선생님도 이제 과 같이 기도 같은 것도 많이 드리러 다니시고 일단은 굶기는 건 사실이에요.
자신이 몇 년에 걸쳐 두 사람을 따라 기도를 다닌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디로 하러 다니셨던 거예요, 선생님? 성당으로만 댕겼어요. 그러니까 성당으로만. 성당으로만 댕겼기 때문에 딴 데는 절대로 어디 딴 데로 가지 않고 성당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나쁜 적이다 무슨 그런 걸 못 느꼈지. 너무 정확하게. 성당 외의 장소라고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부활 의식 같은 것도 금시초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취재 타 들렸던 성당에서 갑작스럽게 아내를 마주쳤습니다.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잠시만요. 선생님 잠깐만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그녀는 말을 건네기가 무섭게 차를 몰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제 의뢰인은 남편이 죽었다 생각하지 않고 현재까지 왔다는 게 일관된 진술인데, 그러니까 심장에 온기가 있었고 또 맥을 느껴지는 느낌이 들고, 일방적인 대화지만 대화도 했어요. 자기 빨리 일어나서 우리 다음에 놀러가, 여행가, 밥상머리나 이런 데. 전문가들은 그녀가 독특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특정한 만상을 만들어내서 그걸 사실처럼 믿는 거죠. 근데 그 왜 생겼냐 이러면 그거를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괴롭고. 남편의 사망은 그렇죠.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믿어진 거죠. 망상이란 자신의 인격은 비교적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로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만 잘못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내가 정상적으로 약국 영업을 해온 것처럼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죽은 남편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깊은 마음의 병을 얻게 된 계기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원래 형부가 몸이 이제 안 좋으신 몸이 이제 좀 약간 간염 그런 게 있으셨기 때문에 언니가 늘 건강에 신경을 썼거든요. 약사인 아내는 특히 세심하게 남편의 건강을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정부 요직들을 거치며 누구보다도 의욕적으로 일하던 그때 남편에게 날벼락 같은 간암 선고가 떨어집니다. 고통스러운 암투병 중에도 그는 좀처럼 아픈 내색을 하지 않을 만큼 강인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 받는 날마다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앉아있는 바로 뒤에 신가장에 앉아있었는데 좀 가끔 쿵쿵 앓는 소리가 있었죠. 그러나 사무실에 나와서 뭐 내가 아프다 이런 티는 안 냈죠. 전혀. 심지어는 암 선고를 받은 후에도 일과 공부를 병행했을 정도입니다. 그때라도 이 전적으로 이 치료를 하고 요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쩔 때도 박사 코스를 밟고 있었어요. 박사 코스를. 그래서 내가 박사가 뭐가 중요하냐. 어때리 치워라. 한 과목 남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토록 의지가 강했던 남편이 한순간에 아내의 눈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끝부분에 가서 굉장히 막 형부는 삶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막 살고 싶다, 나 살려달라. 남편의 건강은 곧 자신의 책임이라 여겨온 약사 아내로서 그녀는 한없이 무력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였을까? 지난 7년간 그녀는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주말 2시간이 드셨어요. 짜장면을 지원을 시켜놨는데 남은 거 이렇게 남은 거 자기가 남은 게 모아갖고요. 햇바닥 하다가 데워갖고 비벼 드시고 그렇게 드셨어요. 왜 그렇게 드시는 거지? 남편도 안 좋은데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그랬어. 이게 다 괜찮다고 많이. 일종의 죄책감 같은 거, 자기가 충분히 남편을 케어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식들이 상당히 그 분의 사고에 장악을 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그런 죄책감들을 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슴 깊은 죄책감이 아내의 눈에 비친 남편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생활을 무려 7년이나 계속한 데는 아내의 성격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조금 강박적이긴 하지만 자기 자신의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믿는 신념에 기초해서 행동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게 어떤 우리 약을 같이 살아보면 알잖아요. 살면은 실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반알이라도 모자란다거나 실수로 잘못적으로 한 번 나오면은 그걸 밝히느라고 아주 끝을 볼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빈틈없는 성격에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언제나 남편이 있었습니다. 썩지 않은 남편의 시신은 아내의 믿음에 힘을 실어줬을 겁니다. 남편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계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습도가 높은 여름에 사망하게 되면 아무리 방문을 닫아놓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도 부패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망 시기는 우리가 겨울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마도 굉장히 말랐던 부분이 마르고 돌아가실 때 수분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금방 건조가 됐을 거라 추정합니다. 말기 암 환자인 남편의 몸은 사망 직전 수분이 거의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사망 시점으로 추정되는 계절은 습기가 적은 겨울입니다. 시신이 건조되긴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기적으로 맞아온 독한 항암제와 결벽증 있는 아내의 소독 습관이 세균 번식을 줄이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이 시신을 자연스럽게 미라로 만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궁금증은 남습니다. 남편의 시신은 심각한 부패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 한눈에도 사망을 짐작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신과 한 지붕 밑에서 생활해온 아이들의 반응이 또한 묘했습니다. 저도 궁금하니까 물어보잖아요. 이제 형부에 대해서 물어봐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니에요. 살아 계셔요 라고 말을 했어요. 얘가 흔들리지 않았고 자기는 믿고 있었고 또 뭐 엄마를 믿고 있었다는 건가요? 네, 엄마를 믿고.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3명의 자녀가 모두 죽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걸 똑똑히 봤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폐쇄적인 가족일수록 더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내면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엄마가 어떤 그 왜곡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은 쉽게 그걸 모방해요. 전문가는 아이들이 쉽게 부모의 잘못된 믿음을 공유하곤 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외부와 단절된 가족일수록 그 믿음이 더욱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사건이 보도가 되기 전, 네. 장례가 치러지기 전 댁에 가보신 적은 없으세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희들은 그냥 각자 열심히 살았어요. 언니는 언니대로 열심히 살고 저는 저대로 살고 오빠는 또 외국에 있으니까 오빠도 열심히 살고 우리가 참 정이 없게 살았고 우리가 참 메마른 사람들이었더라. 사람이 없어요. 주위에 아무도 친구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마다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어머니와 세 아이들이 무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신과 외로운 동거를 해온 사이 이 집에 방문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죽은 남편이 유일했던 게 아닐까. 그 언니가 늘 그랬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형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다. 언니도 형부를 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정말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7년 만에 비로소 남편은 이곳에서 편히 잠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편의 얼굴을 다시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다는 아내는 언젠가 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전해온 적이 있습니다. 입원한 날 저녁을 먹고 남편과 저는 막 어두워진 병원 뒷동산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비 온 후 동산은 너무 맑고 고요했습니다. 내 옆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더 이상 옆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건 참으로 여러분들 한 번씩 상상해 보십시오. 짝꿍에게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습니다.